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조선 후기의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문화의 세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 고려 말에 수용돼서 어느 정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6세기 이후 사림들이 집권하면서 이 성리학은 학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대단히 철학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리학과 관련된 어떤 철학적인 논쟁은 현실적으로 이 조선 후기의 다양한 변화, 곧 경제, 사회의 변화를 주도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성리학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모순이 깊어지면서 이 발전하고 있었던 변화해 가고 있었던 어떤 경제와 사회 변동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한마디로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리학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되고 그 성리학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통 성리학을 주장하는 세력과 또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독자적인 또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죠.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성리학에 대한 반성은 곧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경향을 낳게 되고요. 그 새로운 실학의 학문의 경향은 또 민족적인 어떤 민족 지향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서 국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리학은 한마디로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조선에서는 하나의 통치 이념이고 뿐만 아니라 16세기 이후부터는 일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 일상생활의 생활 규리 규범으로까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는 이미 지배체제의 모순이 드러나 있었고 사회가 끊임없이 기존 사회와는 다르게 이제 변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서 양반 지배층들의 질서가 강조된다는 것은 곧 양반 이 지주들의 어떤 지배에서 특권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모순을 가져오게 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리학의 바로 명분론에 있습니다. 이 명분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분수론이거든요. 분수론. 공자의 정명사상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든 사람은 각자의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분론은 현실에서는 이분법적인 어떤 구조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면 외교도 중국 중심과 이 오랑캐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조선은 중국은 아니지만 중화민족은 아니지만 중국의 문명을 계승한 어떤 양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화이론이라고 부르죠. 화이론. 또는 경제 같은 경우는 지주와 또 전우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정치 질서 같은 경우는 양반들만이 이제 정치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나머지 피지배층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죠.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는 남편을 뒤치다꺼리해야 되고요. 남성 중심, 여성 중심. 자, 이렇게 하늘과 땅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사고가 바로 이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배계층의 어떤 정통성, 봉건적 측면에서 합리화하는 역할을 이 명분론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다고요? 하지만 조선은 이미 사회가 변했다는 거죠. 계층 구조가 분화되고 농민층은 줄어들고 양반층은 늘어나고 그럼 뭔가 이 성리학도 그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서 뭔가 이 융통성과 좀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걸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성리학은 점점 교조화되고 경직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이 갖고 있는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은 이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성리학 자체가 이미 사회 모순의 하나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화를 이끄는 어떤 주체라기보단 이 조선 후기에 해결해야 될 하나의 개혁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리학의 경직성에서 비롯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리학의 교조주의적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성리학은 송나라 때 주자, 바로 주희라는 인물이 집대성했습니다. 곧 이 주자도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와 맹자와 같은 이 성현들의 말씀을, 이론을 정립한 것이 바로 주자죠. 그런데 이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 주자의 해석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자에 대해서, 맹자에 대해서 주자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걸 이단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오직 주자의 해석만이 절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이외의 것들은 사문난적이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학문의 다양성을 표방하지 못하고 점점 경직화된다는 것은 그 학문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성리학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를 이렇게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죠? 영남학파가 동인 계열이었고요. 기호학파는 주로 서인 계열들이었죠. 원래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게 된 것은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김효원과 심의겸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이 사림들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처음 불렸는데,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체로 동인 계열들이 영남 지방 출신이 많았고, 서인들은 주로 경기와 호남 지방, 주로 우리나라 서부 지역에 좀 많이 살았기 때문에 기호학파라 불리게 되죠. 이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북인은 바로 서경덕과 조식, 특히 남명 조식의 학통을 개척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조식이라는 분은 서경덕의 주기론을 이제 계승했지만 노장 사상, 불교와 같은 이런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포용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믿음과 신뢰와 절의를 대단히 중시 여겼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외란 때 의병장을 좀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란이 끝나고 광해군이 집권했을 때 바로 이 북인들이 집권을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 자,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그 다음에 서경덕의 화담계는 주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이런 세력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게 되죠. 인조 반정으로. 자, 그 다음 남인이 있는데요. 남인은 주로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세력들입니다. 이 남인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져서 경상도 지역의 경상도 남인과 경상도 남인, 그리고 한쪽은 근경 또는 근기 남인이 있어요. 말 그대로 경상도 지역의 남인은 이황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세력들이죠. 이들은 이상적 유교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좀 학문적으로 보면 좀 보수적이고 좀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경 남인, 근기 남인들은 이황의 학문을 계승은 했으나 점점점 독자적인, 성리학에 대해서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세력이고요. 훗날 중농학파라고 하는 이 실학자들을 주로 배출하는 게 이 근경 남인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성우 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근기 남인으로서 중농학파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호학파의 경우에는요,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노론과 소론으로 원래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된 이유는요, 숙종 초에 경신왕국이 있었어요. 그죠? 경신왕국. 그 허적의 어떤 모반 사건과 유학 사건 때문에 남인들이 정계에서 밀려나고 서인들이 권력을 잡은 게 이제 경신왕국이었는데, 그때 이 노론과 소론이 분당을 했습니다. 노론은 대체로 이제 강경파, 소론은 이제 온건파고요. 이쪽이 연인군, 그러니까 훗날 연조죠, 영조. 연인군을 지지하는 파라면 이제 소론은 경종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었죠. 노론은 학문적으로 이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요. 그 노론의 영수가 바로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기사환국 때 죽임을 당하게 했던 이 송시열. 특히 이 송시열은
대단히 학문적 경직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남인 중에 그 윤휴가 이 주자와 다른 중용주해를 통해서 주자와 다른 해석을 했을 때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공격을 하기도 했던 게 바로 송시열입니다. 자, 소론은 성운 계통의 이제 학문을 계승했는데 특히 소론은 이 북인들과 마찬가지로 조시각통을 계승한 북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다른 학문에 대해서 좀 포용적인 세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명학을 수용한 세력이 바로 소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윤휴를 이어서 그 강화도에서 정제두라는 인물이 왕실 종친들과 함께 이 정제두가 이 양명학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정제두도 바로 소론이죠. 그래서 소론 출신이 대체로 양명학을 수용하는 데 좀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노론은 다시 호론과 낭론으로 나눠서 같은 노론 계열들끼리 사상적인 차이에 의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이걸 호락 논쟁이라고 하고요. 이 호론은 대체로 충청도의 노론 세력들을, 낭론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노론들을 얘기합니다. 이 호락 논쟁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호락 논쟁을 보시면 과거에 율곡 이이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원리입니다. 원리. 자, 이 만물의 원리인 이는 통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각 사물마다 그 기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국한된다, 특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통기국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의 이통기국론을 이제 그 제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통을 강조하는 세력과 기국을 강조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설명할게요. 자, 호락 논쟁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호락 논쟁은 첫째,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은가 다른가. 자, 이때 호론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건 이통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기국과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기는 사물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 이통 기국론 중에 기국론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나중에 어떤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여기서 인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이는 중국이나 조선과 같은 문명국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만주족, 청나라의 오랑캐, 그리고 훗날 일본, 그리고 서양까지도 오랑캐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들은 중국, 조선과 같은 문명국과 이 오랑캐들은 그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문화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바로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위정척사 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반면에 서울 경기 지역의 노론인 낭론들은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의 이통기국론 중에 이통론을 강조하는 것이죠. 곧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 조선이라고 하는 문명국이나 오랑캐인 만주족 청나라나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조선이 이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수용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학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나중에 일본하고 개항을 할 때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할 때 바로 개화 사상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낭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들의 본성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학 사상 그리고 개화 사상으로 발전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론과 낭론, 호락 논쟁을 공부하실 때는 율곡 이이의 이통기국론을 먼저 이해하셔야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아까 건너뛴 게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기론이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죠? 이를 중시할 거냐, 기를 중시할 거냐 하는 것인데, 이제 기를 중시한 쪽이 이제 서경덕, 리를 중시한 것이 이제 이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기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는 어떤 원리 원칙입니다. 이 우주 세상 만물의 어떤 원칙, 원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어떤 경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서경덕이나 이이도 이 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는 매우 선한 것을 인정하죠. 다만 이 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황의 주리론 같은 경우는, 이원론 쪽 주리론 같은 경우는 이와 기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도 발할 수 있고 기도 발할 수 있는 것, 이가 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단 칠정론이 있다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의 예지와 같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선한 것이고, 칠정이라는 인간의 우리 다양한 감정들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기가 발현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황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경덕이나 율곡 이이와 같은 이 주기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는 기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발현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서경덕의 유기론은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신 게 최한기는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19세기 최한기가 바로 서경덕의 유기론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양의 경험 철학과 관련해서 서경덕은 아주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학문으로 성리학을 발전시킵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당시 세계 지리지인 해국도지라든가 영환지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구전요라는 세계 지리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무려 최한기는 1000여 권이 넘는 저서들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게 약 80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한기의 저서 중 약 1000여 권 중에 이 80권을 훗날 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에서 약 80권 정도를 묶어서 총서로 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명람루 총서라고 해요. 아마 여기 교재에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자, 1000여 권의 저서 중에 현재 80여 권만 남아있는데 그걸 명람루 총서란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보시면, 자, 이황의 주리론. 자, 이황의 주리론은 경상도 남인 그리고 경기도 남인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도 남인들이 이황의 어떤 정통성을 강조하는 세력들이고, 이들이 바로 이 주리론, 이와 기를 별개로 보는 이원론적 주리론을 승계함으로써 위정척사 운동의 한 흐름을 계승하게 된다. 반면에 경기도 남인들은 이황과 다른 어떤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구성했다. 예를 들어 정약용 같은 경우는요, 성기호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성기호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내재되어 있는데, 다만 사람들마다 그 기질에 따라서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좋아하고 그 기질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기호설인데, 이황하고는 전혀 다른 학설이죠. 따라서 경상도 남인과 경기도 남인은 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들은 각각 위정척사와 중농학파의 실학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호랑 논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아까 성리학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지나친 교조주의와 이 교조주의를 통해서 학문이 발전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융통성이 없진 경직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 일어나는 거죠. 성리학이
현실이 너무 어둡다. 우리가 철학적인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것도 관념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백성들의 삶하고 동떨어져 있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에 맞춰서 성리학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와 다른 유교 경전에 대한 재해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윤휴가 있는데요. 자, 윤휴는 주자와 다르게 중용주예에서 주자와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서인, 그 중에서도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에게 사문난적으로 바로 규정돼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박세당은 사변록이라는 저서를 남겼는데요. 이 사변록은 성리학에 대한 비판 서적입니다. 그래서 도교, 노장 사상이죠. 이 노장 사상에 대한 어떤 수용, 그리고 성리학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사변록도 박세당도 성리학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약용은 성기호설이라고 하는 주자와 전혀 다른 어떤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이루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 이 양명학은요, 명나라에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체계화시킨 학문인데, 왕수인을 왕양명이라고도 합니다. 양명학이죠. 양명학은 성리학에 대해서 실천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합니다. 성리학이 철학적으로 대단히 심오한 학문일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때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명학의 핵심은 바로 지행합일에 있어요. 진정한 알문, 우리의 어떤 뜻과 어떤 의지와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이 몸으로 행동에 옮겨졌을 때, 바로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알미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성리학과 또 하나의 차이는 성리학,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본성에 담겨 있다고 보지만 양명학은 심증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세상의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증리 사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배우지 않아도 아는 지식이 있죠. 그것을 양지라고 부릅니다. 양명학에서 양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 자, 배워서 행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양지가 있는 거죠. 그 양지가 실행에 옮겨졌을 때 결국 효라는 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게 양명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명학의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심증리, 그리고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밝은 지식인 양지, 그리고 진정한 알문,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했을 때, 곧 아는 것을 행했을 때 완성된다는 지행합의를 이제 강조했고요. 이황은 전승록 변에서, 그러니까 원래 전승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승록. 이 전승록은 아까 말씀드린 양명학을 체계화시킨 바로 중국의 여기 있네요. 자, 요 왕수인이 쓴 책이 전승록인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이 전승록 변입니다. 바로 전승록 변에서 이 양명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로 경기도 지방의 소론 계열, 특히 윤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정제도, 바로 강화학파죠. 강화학파에 의해서 이 양명학이 계승되기도 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학파, 바로 강화도에서 정제들을 중심으로, 소론 출신 정제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이 학문이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학파로 부르는 것이죠. 학문적인 체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론 계열과 일부 종친들이다. 그리고 특히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양명학의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성리학적 질서에 따르면 이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보다 더 낮은 취급을 당하고 상업을 억제함으로써 이상적인 어떤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리학과 이 상업은 서로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은 바로 상업이 발달하는 지역에서 특히 조금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냈던 이 박은식 선생님은 바로 양명학자로서 양명학의 바탕을 두고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리학이 있고요. 자, 주리론, 주기론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주리론은 보통 이현적에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주기론은 서경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이현적에서 출발한 주리론이 이황에 의해서 이제 집도성이 됐고요. 자, 이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 중에 남인이 있죠. 남인이 있는데 남인들 중에서 이제 경상도 남인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 서울 쪽 남인이 있는데 이렇게 위정척사로 계승되는 것은 경상도 남인이라는 거. 경상도 남인. 경기도 남인의 경우에는 주로 중농학파로 계승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주기론이 있는데 이 주기론은 실학으로 계승될 때 실제로 이쪽 중상학파, 이 중상학파 쪽이 바로 서인의 학문을 이의 학문을 계승한 서인 중에 이제 노론이 있죠. 그 노론 중에서 호랑 논쟁의 주체였던 낭론이 있어요. 그죠? 낭론. 이 낭론 계열들이 주로 중상학파 계열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일부는 중농학파가 되기도 하지만 이 중농학파는 이쪽 계열들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쪽 경기도 남인의 경우에는 이쪽 계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황의 학문하고 다른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이룸으로써 성호 이익이나 정약용 같은 경우는 주리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남인은 이렇게 중농학파로. 그리고 이제 호론이 있었죠. 호론. 이 호론은 낭론과 달리 인물 성 이론을 주장하면서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죠. 위정척사로. 좀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개 세력으로 먼저 나누셔야 돼요. 자, 한번 1분만 정리해 볼까요? 자, 남인이 있습니다. 남인. 자, 여기 서인이 있어요. 남인과 서인. 그럼 남인과 서인을 뺀 북인과 소론이 있어요. 북인과 소론은 뭐합니까? 북인과 소론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장사상이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럼 이제 남인과 서인이 남는데 이 남인 중에서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경상도 남인들이 위정척사 쪽으로 그리고 이황과 다른 독자적 학문 체계를 이룬 경기도 남인들은 중농학파로 그 다음에 서인 중에서 이제 노론을 보면 노론 중에서 호론과 낭론으로 나눠야 되고 호론이 인물성이론 인물성이론 기국론을 강조하면서 위정척사로 그리고 북벌론으로 그리고 낭론은 이제 보편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북학운동과 중상학파와 개화사상으로 이어진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계보로 항상 나눠서 정리하시면 본인이 직접 한번 정리해 보세요. 좀 각인이 좀 잘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학을 좀 보겠습니다. 실학. 자, 실학이라는 거 성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대체 실학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배경을 떠나서 일단 실학은 실증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 경전에 매몰되어 있어서 이 경전에서 벗어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는 이것에 대해서 실증적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입증하고자 하지 않지만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실학은 대단히 객관적 근거를 중시하는 한마디로 실증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실용적 학문입니다. 단지
철학적인 사변적 논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로 실용적인 어떤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중심에서 벗어난 성리학적 질서에서 벗어난 바로 민족지향적 학문이다. 그래서 이런 민족지향적 성향 때문에 국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실학 시기에는. 또한 근대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대지향적. 모든 실학이 그렇지는 않고요. 근대지향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중에서 이용 후생학파에 해당되는 북학파 있죠. 중상학파. 북학파의 경우에는 근대지향적이고 결국 나중에 이것이 개화사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학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 사회적 배경, 사회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사회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몰락해가고 있는 이 조선을 다시 원상태로 바꾸든 아니면 더 좋은 사회로 만들든 성리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새로운 학문이 필요했다.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성리학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새롭게 변동하고 있는 상품화폐 경제에 어울리는 새로운 사상이 요구되었고 그것이 바로 실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학에 영향을 준 것은 첫째 서양 문물에 유입되면서 보다 학문이 좀 더 다양성과 개방성을 띠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고증학의 영향 때문에 바로 실사구시라는 학풍을 갖게 돼요. 실사구시는 뭐 말 그대로 실사,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죠? 구시, 진실을 구한다는 겁니다. 사실을 통해 진실을 구한다. 자, 그러니까 실학이 아까 말씀드린 실증적 학문의 어떤 성격은 바로 고증학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증적 학문을 나타내는 게 바로 실사구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금석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금석학.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진흥왕의 업적에 대해서 써놨다고 치죠. 자, 그럼 옛날 사람들 아무 의심 없이 아 그렇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실증적 학문인 실사구시 학풍이 강했던 실학자들은요. 진짜로 그런지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는 이 금석학의 대가죠. 그래서 금석과한록을 통해서 이 진흥왕 순수비 중에 북한산 순수비를 고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학은 실증적 학문이라는 것. 이게 좀 중요하고요.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증적, 실용적, 그리고 근대지향적이고 민족지향적이다. 하지만 문제도 있네요. 자, 한계. 자, 뭐가 한계냐? 실학자들도 따지고 보면 성리학자라는 겁니다. 일부는 성리학에서 벗어난 어떤 양명학이라든가 이런 걸 수용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예를 들어서 북학파, 이 북학파인 중상학파도 따지고 보면 노론 중에 낙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성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자가 성리학에 따른 사회 모순을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어려운 일이죠. 바로 자기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농학파는 대부분 몰락한 남인들이 많아요. 중농학파 몰락한 남인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없겠죠. 그리고 중상학파도 집권층인 노론이긴 하지만 아직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진 못한 한마디로 소장파, 아주 젊은 노론들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되기는 게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실학의 발달 과정 볼까요? 실학이 본격화되는 건 사실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입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그러면 그 이전에 본격적인 실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 그리고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이전 시대, 그 실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전 시대의 인물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여립. 자, 어떤 인물이죠? 동인 출신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정여립이 반란을 일으킬 때 보면은 천하는 공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하는 공물이다.
예,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난 것이죠. 예, 군주 세습제를 부인했다고까지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한 개인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동계를 조직하면서 다양한 신물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 대동사상, 예, 대동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대동계를 조직했기 때문에 어떤 평등 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여립을 성리학에서 좀 벗어난 그런 인물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가 있겠고요. 뭐 정인홍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지함 같은 경우, 자, 이지함은 기행을 통해서 성리학을 거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지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 토정. 예, 토정 비결 기억나시나요? 예, 토정 비결.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사주를 통해서 한 해 운세를 점쳐보기도 하죠. 이런 토정 비결이 이지함이 만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긴 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이지함은 천문, 역법, 수학 등 이 성리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에도 아주 능통했다는 것이고요. 또 머리에 갓 대신에 이 솥단지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솥단지를. 그래서 이 솥단지에 밥도 해먹고 깨끗이 씻어서 또 머리에 쓰고 다니기도 하고, 예, 이러한 좀 기행을 통해서 성리학을 좀 거부했고 다양한 학문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 뭐 이러한 부분이 정통 성리학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학문의 경향을 보인 인물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학의 어떤 효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이수광, 한백겸, 유동인인데요. 유동인 아닙니다. 자, 오타입니다. 유몽인입니다. 유몽인. 먼저 이수광 같은 경우는 자, 실학을 최초로 이론화시켰다. 바로 지봉유설이라는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지봉유설은 최초의 백과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서양의 천주교, 바로 천주시리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대단히 아주 폭넓은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담고 있는, 예, 그러한 실학적인 어떤 학풍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백겸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주자와 달리 독자적으로 육경을 해석해내기도 했고요. 또 동국지리지를 저술했는데 이 동국지리지는 최초의 역사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실증적 지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전의 조선시대에는요, 고구려의 수도는 그냥 평안도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양이라든가. 그런데 이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 이전에 만주 지역에 있었음을 고증해냅니다. 실증해내죠. 그래서 실증적인 고증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의 수도와 도읍지를 고증해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국지리지는 역사지리지의 어떤 효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대동법 확대의 실시를 주장한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자, 유몽인은 중농학파가 아닌 중상학파의 효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중상학파들은 대부분 상공업의 발전과 그리고 유통경제의 발전을 국가 성장의 기반으로 보죠. 바로 선박, 화폐, 술의 사용. 자, 이것이 바로 유몽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광을 개발할 것, 화폐, 선박, 수레, 그리고 노포. 자, 노포라는 것은 숙박시설과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합쳐져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노포의 설치, 은광의 개발. 자, 이런 걸 통해서 유통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했던 유몽인이 중상학파의 효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주자의 성리학을 비판한 학자들이 등장했지만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자, 누가 그랬죠? 예, 남인의 윤휴가 사문난적으로 몰렸습니다. 누구한테요? 예, 노론의 바로 송시열에게 사문난적으로 몰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청으로부터 고증학의,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증학의 영향, 그리고 청을 통한 서양 문물의 유입, 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실학을 더욱더 좀 다양화를 시키게 됐고요. 또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인물 성동론이 있어요, 그죠? 자, 인물 성동론 누가 주장했었죠? 인간과 사물의 어떤 본성은 같다라는
이 통을 강조한 것 바로 노론 중에서도 낙론이었었죠. 낙론. 예, 낙론의 인물 성도론 이게 바로 북학파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자, 이러한 인물들에 의해서 북학파 바로 중상학파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정약용, 이익과 같은 근기 남인들의 어떤 중농학파가 또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이 좀 길어져요.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명 한 명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 놓고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